거죠. 문제 있는 아버지를 둔 문제가 있는 임금인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첫 번째의 하나의 목적, 다시 말해서 지금 역사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이들을 이렇게 제대로 뭐 역사적으로 길러서 그야말로 일사불란한 대우를 만들어서 이렇게 될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일단 아버지 명예회복은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의도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해서 이제 그랬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아버지의 명예회복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 닮아가기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유신을 일으키고 그다음 72년부터 준비해서 73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 다음에 74년에 국정교과서를 이렇게 만들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로드맵과 너무 비슷하네요 지금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미 공약이기도 했었고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을 해서 본인이 뭐 지금 이제 어떤 국면 전환 카드로 쓰는 여러 가지 분석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아버지 명예회복이기도 하면서 아버지 닮아가기입니다. 일종의 박정희와 박근혜 평행이론인데 그런 식으로 이런 이제 이 국정화를 통해서 본인의 이제 어떤 이 국가관을 국민에 주입시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에 보면 그런 자료가 있는데 박정희 시대에 국정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도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도 보면은 국정교과서화가 무의미하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실제로 보면 그때 당시에 김정배 편찬위원장이 그때도 그 국사편찬위원회에 있었대요. 근데 그때도 자기는 소장파 학자였잖아요. 그때는 반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과정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어떤 대목이 나오는데 지금도 교과서 국정하는 데는 뭐 우리나 북한이나 베트남밖에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당시에도 심지어 거기에 아마 인도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미 국정화가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란 것도 알았고 이런 무리수라는 게 그들의 이제 어떤 그 조사에도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라는 국체를 쥐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봤을 때 그때 아버지의 그 작업이 자기는 성공적이라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예회복이면서 또 하나는 아버지 닮아가기라고. 그럼 지금 두 가지 관점에서 이번 역사 전쟁을 바라볼 수가 있겠네요. 하나,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통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둘, 아버지 닮아가기를 통해서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통치관 혹은 국가관을 좀 더 그 세련된 표현으로 전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아빠 코스프레.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결핍, 아버지의 모자란 점 이걸 채워가면서 아버지 시대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과거사와 관련해서 통큰 사과와 함께 우리가 그 시대에 경제 성장의 그 성과는 있었지만은 민주주의의 대대적인 후퇴가 있었다. 이건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아버지 시대는 이런 과가 있었는데 그 과를 내가 공으로서 채워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사 문제를 해법을 찾는다면은 그 진짜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평가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겠죠. 사실 상당히 많은 그런 국민들 중에 이른바 합리적이고 뭐 이런 그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이 나름 객관적인 분들 중에 박근혜를 선택한 분들은 아버지 시대와 관련해서 그 좋은 점은 계승하지만 나쁜 점은 과감하게 스스로 이렇게 개선할 의지를 보일 것이다라고 믿고 찍은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데 그런 사람을 봤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어디 가서도 늘 하는 얘기인데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종교적이란 말은 뭐냐면은 선과 악 이 이분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부정하거든요. 이게 바로 종교적인 사람의 그 보편적 습성입니다. 지금 다양한 분석이 나와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역사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 첫 번째, 그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아버지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스스로가 종교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원인은 박근혜예요. 박근혜 자체의 원인이 있다. 동력이 박근혜고. 그러니까 이 세 번째는 역사도 전쟁할 거리. 그럼 뭐 남북한에든 뭐 정책도 전쟁할 거리. 뭐 무슨 경제 정책도 전쟁거리. 뭐 다 이렇게 전쟁을 계속 일으키시겠네요. 선과 악으로 나눠놓고.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다른 점이 뭐냐면요. 이명박은 자기가 하는 일이 사기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이렇게 뭐 반발하고 막 비판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움찔하고 좀 뒤로 빠지는 맛이 있거든요. 아하. 박근혜는 그게 아니야. 지금 이게 진리고 매우 정당하고 예. 이건 정의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엔 타협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적 심성이라니까요. 저도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정치 지도자와는 조금 다른 캐릭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적 지도자, 어떤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같은 제사장? 이미지를 갖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이건 뭐 당군 시절에나 있었던 그런 개념이네요. 저는 예. 그거를 어디서 결정적으로 느꼈냐면은 2012년 대선 직전에 정수성학회 관련 논란이 좀 뜨겁게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정수성학회 지분매각 그 비밀회동이 이제 한겨레에 보도가 됐고, 예. 그 다음에 논란이 커지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해서 해명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해명을 하면서 했던 또 문제적 발언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예. 정수성학회는 그 아버지가 강탈한 게 아니라 예. 기업인이 자발적으로 헌납한 거라고. 그분은 전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던데요. 그 아드님께서. 그렇죠. 예. 그거는 역사적 사실공개에도 맞지 않고, 그렇죠. 그 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내렸는데 예. 강탈은 맞다. 예. 다만 강탈을 한 그 이후에 기업을 그 지분을 기업의 지분을 돌려주기에는 그 시효가 늦었다. 그렇죠. 라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그때 당시 그 그렇죠. 아드님이었죠. 정수성학회 설립자의. 그 패소 판결을 한 건데 그 패소 판결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강탈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법원이 강탈이 아니라라고 그러니까 제가 해줬다. 이렇게. 그 김영우 그 그렇죠. 회장님 예, 그분하고 사실 세종문화회관에서 공부를 같이 해가지고 그 얘기를 전해 들었던 적인데 말을 굉장히 아끼시는 분인데 점잖으신 분이죠. 네, 굉장히 점잖고 말을 굉장히 아끼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하기를 싫어하시지만 두 마디는 딱 하시더라고.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 없다. 강탈에 갔던 그 기억을 잊을 수 없고 계속적으로 찾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 명예회복과 관련한 것, 아버지 명예와 관련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역사적 사실관계도 무시하고, 그렇죠. 사법부의 판단도 무시하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그 내용만? 방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걸 그게- 보면서 저분은 참 일반적인 정치 지도자와는 굉장히 좀 다른 분이구나,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점을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분석은 종교적인 어떤 정치 행위, 그러니까 종교적 통치 행위, 이것을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한 것이다. 종교적이다라는 말에 또 포함되는 그 가치가 뭐가 있냐면은 그 사실, 예. 진실, 논거에 굉장히 그 무관심하고 불성실합니다. 그냥 신앙만 있으면 되는 거죠. 신앙만 있습니다. 예. 선과학 이거 구분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나거든요. 근데 그런 똑같은 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황교안 전도사입니다. 기독교 대한 침례회 예. 목동 기독교하고 상당히 닮았네요, 진짜. 예. 이게 그러니까 저도 기독교인이기 목동 때문에 왜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진짜 예. 기독교 근본주의. 네. 그다음에, 근본주의예요. 그게. 기독교 근본주의. 예. 그다음에 저 아프간에서 횡행하고 있는 이슬람 근본주의. 이게 똑같이 그리고 영어로 박정희 근본주의. 펀더멘탈리즘이에요. 이게 세계가 같네요. 그렇죠. 기본적인 얼개가. 예. 한국의 그 기독교라기보단 개신교 근본주의죠. 예. 개신교 근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가 황교안 총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 떠오른 건데 확고한 반공주의죠. 아하. 그래서 이 현 정부 그리고 또 그건 그 예수의 당시에 가르침도 아니죠.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죠. 예. 이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문제적 그 정치 행위 가운데 하나가 통합진보당 해산이었죠. 그렇죠. 그걸 바로 앞장서서 총대를 맸던 사람이 지금 총리로 가 있는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었고. 네. 그 이번에 또 국회에서 예. 그 뭐 이런저런 그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예. 엉뚱한 답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체사상 언제 그런 교육 지침이 있었느냐? 있는데. 예. 예. 그리고 뭐 저기 고3 학생들이 쓰는 교과서는 뭐 좌편향됐다. 아니 국사는 고1, 2까지만 하거든요. 사실도 아닌 걸 갖고 얘기를 하고 말이죠. 예. 또 이제 네 번째 이유로 예. 네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아까 이렇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아빠 코스프레를 한다고 그랬는데, 네. 근데 뭐 박정희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겠지만 예. 성과를 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의 문제도 불구하고 성과를 냈던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박정희 같은 박정희 경우. 대통령께서. 근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참모가 지금 없어요. 아하. 어떤 뭐 그게 경제적인 성과든 지금 이렇게 주변의 인물에 보면은 어떤 성과를 통해서 큰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보면 박정희 후기하고 비슷해요. 박정희 후기하고 비슷한데 뭐냐면 주변에 아부를 통해서 이렇게 클 수 있는 참모들밖에 없는 거예요. 네.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되게 유신 전후로 나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유신 후에 나타난 것들 보면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참모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아부를 하고 기분을 맞춰주는 그런 참모들에게 휘둘리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박정희와 차지철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 거군요. 네. 박정희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신을 전후로 예. 그 평가가 달라진다라는 예.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경제 성적표를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박정희 시대의 그 고도 성장 신화 그는 유신 이전 얘기예요. 그렇죠. 그 이후는 갈수록 경제가 가파른 그런 그 하락세를 이어갔단 말이죠. 실제로 각종 지표가. 18년 통치 기간을 딱 평균 내봤더니 4%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네. 전체가. 후반기라고 할 수 있는 아까 네. 고재열 기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1970년대 네. 여러 가지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볼 때 굉장히 안 좋았었죠. 예. 아마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뭐 그 시기가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죠. 뭐 오일 쇼크 문제라든지 그렇죠. 뭐 온갖 그 대외적 변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변에 하청꾼들만 모여 있었다면은 진전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점을 사실은 아버지 시대의 과로 보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말 안 듣는 사람 그 연도별로 그냥 날리잖아요. 예. 2013년 최동욱 날리고 예. 2014년에도 몇 명 날린 것 같은데 예. 2015년에는 대표적으로 유승민 날리고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용인술을 보면 그 용인술도 아버지 박정희의 방식을 상당히 따라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박정희 스타일이 하나는 테크노크рат을 세 가지 정도를 따라합니다. 네. 하나는 테크노크рат을 상당히 우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혁명을 했을 때 군인들과 한 거지만 초대 내각을 구성할 때 보면은 관료들을 상당히 전진배치합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초기 내각을 보면은 관료 우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스테빌리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나타나고 두 번째는 2인자를 두지 않는다. 않죠. 예. 그 측면에서 지금 이제 보면은 박근혜 시대를 우리가 가면서 누가 2인자일 거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다 흐지부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2인자라는 얘기가 나온 뒤부터 사라져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그 박정희 시대와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비공식 라인을 선호한다? 혹시? 땡이야. 그거. 뭐 이렇게 준비를 갖다 제대로 안 해오시고 지금. 방금 생각한 거라. 예. 생각나면 그 얘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인데 이것도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공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시군요. 그렇죠. 공이 없으니까 그 공이 없는 것을 덮기 위해서. 공을 세울 수 없는 또 참모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로 공을 세우게 한 거죠. 전쟁에서 뭔가 수급을 배우는 걸로 공을 세우려고 한다. 근데 그 지금 황의여 장관은 왜 그렇게 이렇게 날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그 적진에 이렇게 투입하는 그러니까 장수로서의 어떤 날카로움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 교육부 장관에 안 계실 가능성도 있겠네요. 아직은 뭐 이렇게 황우여 장관도 이 독실한 크리스찬이긴 하죠. 예. 그런데 기독교 이- 대한선교회 예. 충무교회 시무장관입니다. 근데 예. 그것도 이제 좀 이 계열은 황교안 총리처럼 네. 확고한 반공주의 입각한 개신교 근본주의랑 조금 다른 아하. 독실한 크리스찬이신 것 같아요. 아, 상당히 예. 좀 성품도 원만하신 것 같고, 진짜 여권에 계신 많은 분들 네. 가운데 예. 근데 국정화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분들과는 약간의 좀 그러니까요.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교육부 차관이 바뀌었잖아요. 네. 어제 그런 걸 보면 김재춘인가? 예. 그런 걸 보면은 그 교육부 차관이 사실은 황의여 장관이 물러나면은 장관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예. 얘기했던 분인데 그분을 딱 날려버리면서 예. 상당히 그 재정적인 측면, 그 교육 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분을 차관으로 딱 앉혀놓는 이런 행보를 보면서 황의여 장관이 믿을 만한 장수가 아니니까 다른 장수를 준비해 놓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었거든요. 아까 그 비공식 라인 얘기를 제가 좀 더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현 정부 장관들이 가장 불만인 게 대통령과 그 독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만난다는 거예요. 예. 아니 뭐 저 하시려면은 뭐 문서로 보내세요. 뭐 네.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그걸 읽고 자기가 뭐 전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통신 수단으로 저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는데 아니 직접 대면하는 것도 일종의 어떤 그 권력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완전히 부정당하니까 장관들이 거의 뭐 말하자면은
대통령을 국무회의 때나 만나고, 그렇죠. 뭐 국무회의 때도 뭐 토론을 합니까? 그냥 뭐, 말도 안 적는 되는, 거죠? 받아 말도 적는 안 되는 말씀, 그 주어 수로가 완전히 호응이 안 되고, 그니까, 말하자면, 뭐 이러면서, 뭐, 무슨 해석을 해야 되죠, 그거의 우주를 말씀은. 뭐 도와주고 뭐 이런 얘기나 듣고 말이죠. 그러니까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만큼 뭐 어떤 그런 자신의 중심적인 철학과 뭐 이런 지향점을 갖고 뭐 정책을 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런 점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다면 대통령이 아무도 안 만나느냐? 그건 아니죠. 문고리들을 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문고리들한테 권력이 다 쏠리면은 예. 아니 무슨 뭐 청와대 비서실장도 그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이 기춘 예. 비서실장조차도 기춘대원군이라고 그랬죠? 그 양반조차도 사실은 문고리에게 밀린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죠. 뭐 황교안 총리야 모든 공직자들 역시 마찬가지일 테고요. 네. 이렇게 비공식 라인이 그 공식 라인을 압도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상적인 정부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미스터리 하나가 풀린 게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면을 하는 그런 권력들이 예. 공을 세우기 위해서 예.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거기 떠밀려 나가는 그런 측면이 황우여 장관 같은 분이 있는 거고. 최소한 교과서 국정화 문제만큼은 예. 지금 유일한 동력과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보니까 예비비 관련해서도 예.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그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신랄하게 했죠. 지금 저 정부에서 이 입법 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예. 우선은 이제 알리고 음. 며칠간의 십수일 동안의 어떤 그런 의견 수렴 기간 있잖아요. 그렇죠.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난 다음에 뭐 예비비를 하든 그렇죠. 뭐 예산을 뭐 이렇게 제안을 하든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의견 수렴 기간에 이렇게 예비비를 내려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 이거예요. 대통령의 의중이면은 모든 절차와 형식은 다 무시가 되는 이런 상황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금 역사 교과서 국면을 보면서 역사 전쟁이 왜 벌어지는가? 4가지 이유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런 분석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 일부 보수 언론에서 그런 분석들을 갖다 좀 했는데 이거는 총선용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장기 집권을 꿈꾸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선발전으로서 역사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는 이 역사 전쟁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총선용이든 이제 정치적 노림수든 그게 지금까지 지나온 바를 보자면 저는 이건 여권의 필승 카드인가 봐요. 필승 카드라고 생각하고. 필승 카드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이제 이념 가르기로 손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지금 이것은 일본도 상황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국가주의를 전개하느냐인데 그 국가주의가 아베도 이건 아무리 욕을 먹어도 우리는 남는 장사다.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이고 뭐 또 시진핑은 시진핑 방식대로 국가주의를 펼쳐나가고 있는 건데 이것은 이제 계산이 너무나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구도로 내년 총선까지 가면은 필승 카드 이긴다. 예.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이긴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년 총선에 내 새끼들이 이긴다 이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대구, 경북 이쪽에서는 그냥 예전도 이제 꽂으면 됐지만 심지어는 지금 교과서 국면으로 이념 전쟁을 막 불러일으키면 오히려 보수표들은 더 결집하기 때문에 그냥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손들어주는 사람이 다 무조건 들어가고 오픈 프라이머리라든 뭐라든 다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수도권이 날아가더라도 이 박근혜 대통령은 그야말로 뭐 그 새누리당의 맹주가 돼서 이들을 조정해가지고 자기의 장기 집권을 갖다가 꿈꿀 수 있다. 이런 우리 분석이거든요. 고재열 기자의 의견에 조금만 더 보태자면은 예. 사실은 지금 수도권은 친박이 그 거의 공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거의 없어요. 이제 친박의 그 수준으로 보나 뭐 대외적 인지도로 보나 이 수도권은 확실히 그 비박계가 좌우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비박계는 손해를 많이 볼 겁니다. 예. 지금 수도권에서 국정화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두원, 김용태 그리고 정병국. 정병국까지. 그다음에 또 남경필. 예. 예. 남경필은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TK의 경우는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이제 지지도가 붙을 거라는 고재열 그런 계산이 있는 거죠. 판단이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TK에서 친박으로 TK를 채워도
남는 장사죠. 퇴임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면은. 그렇지 한 몇 않습니까? 석 정도가 되죠? 지금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에 그 의석이 사라지려고 하니까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경상도만 해도 인구가 1,300만입니다. 아. 뭐 그러면은 그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50석을 내놔라라고 하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유승민을 날려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예. 근데 유승민을 날리려면은 일단 공천은 안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유승민이 뭐 가만히 무소속으로 있겠습니까? 나올 수 있잖아요. 무소속으로 나오잖아요. 예. 이럴 때 그 새누리당 후보, 친박 후보를 낸단 말이죠. 그러면서 역사 전쟁에서 이기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손들어주는 사람을 찍으세요. 지금 박 대통령이 위태롭습니다. 그 위태롭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런 얘기.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국가가 니네 거냐 우리 거냐 이 게임이에요. 국가가 우리의 국채가 니네한테 있냐 우리한테 있냐. 그런데 거기에서 선거악이죠. 예. 그 중에 우리 아버지 거고 근데 그 아버지만 가지고 하면 좀 약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별책부록으로 이승만을 끼워놓은 거죠. 여기서부터가 국가고 우리 거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김구나 임시정부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니네 거니까. 니네 거니까 필요 없고, 예. 여기서부터 우리 거가 국가다. 근데 이게, 메이지 유신 이후에 150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누가 국채를 잡느냐가 승기를 잡느냐였어요.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때도 그 국채를 잡기 위해서 그런 메이지 지사들이 썼던 방법은 아무 존재도 아닌 상징적인 당시에 일본의 웬만한 번주들도 3,40만 석을 소유했는데 그렇죠. 만석밖에 없는 이름만 남은 천황을 세우고 그 천황에다가 신권을 부여해가지고 그 천황을 중심으로 국채를 형성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작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들이 이렇게 했던 그것을 박정희가 보고 유신과 그 뒤에 과정 우리가 국정교과서만 보는데 그 전후로 국기에 대한 맹세나 그렇죠. 뭐 국민교육 헌장이나 헌장. 이런 것들이 다 발생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가를 강조하고 국가가 곧 나다. 그 정서들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아버지가 했었고 그 그렇죠. 작업을 지금 답습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너네 거냐 내 거냐 그 싸움이라고 봐야 돼요. 그 얼마 전에 저는 이게 뭐 사실 제가 현업에서 좀 떠나 있다 보니까 6월 이후로는 노동조합 맡고 있어서 정치 기사를 잘 보지는 않는데 저는 박근혜라고 하는 어떤 정치 지도자 캐릭터가 어떤 이걸 총선용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어떤 고도의 정치적 계산을 꼼꼼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석은 아마 현실적으로는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는 신권을 쥐고 있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예. 그 주변에서 메이지 유신의 그 지략가들처럼 몇몇 지략가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이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게 여권에 유리하게 총선에서 총선 국면에서 작용할 거라고 저도 예측은 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만큼은 그런 어떤 고도의 정치적 계산을 바탕으로 이 지금 역사 전쟁을 촉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그 2년 전쟁으로 갔을 때 이 현재 여권은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말에 동의한다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예. 저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예, 예. 근데 요번에 사실은 조금 부끄럽게도 이제 한겨레에서 그 아까 이제 첫 토론을 그렇죠. 시작할 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교육부의 이 국정교과서, 교과서 국정화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을 때 뭐 우리 한겨레 구성원이라든지 혹은 사실은 한겨레 독자 가운데서도 뭐 그 정도 내용의 그 광고 내용 아까 보여주셨습니다만 내용 자체는 온건했었거든요. 그렇죠. 뭐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프레임 자체는 고약한 것이었지만요. 예. 근데 그 문구 자체는 굉장히 좀 정부가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을 쓰다 보니까 뭐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인식 그 태도. 저는 그런 거는 이게 2년 전쟁으로 갔을 때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를 설명하고 있다고 봐요. 예컨대 2년 전쟁이라고 한다면은 그걸 반드시 이겨야 하는 예. 그 여권 쪽에서는 친일 독재 세력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수는. 근데 그들에게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혹은 할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거는 본인들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인 반면에 우리는 이걸 굉장히 나이브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반대쪽에서는. 그러면 우리도 나이브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저희도 그래서 뭐 노동조합 차원에서 성명도 내고 하는 이유는 그런 광고를 받는 게 왜 나쁜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문제, 이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시민사회에서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계속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문제도 저들이 이 문제, 이념전쟁에 목을 걸고 메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게 다 간단한 거죠. 뭐 본인들은 이게 헌법 가치를 소화하는 거라고 하지만 92년도 헌법재판소에서 교과서 국정화는 이 헌법 가치에 반한다라고 예. 판결을 내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이미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단순히 비판 대상이 아니라 타도와 축출의 대상인 거죠.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이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한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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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으로는 사실 이 종북 대 반북 이게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은 뭐 100%죠. 예. 반북이 이기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필패. 예. 근데 이 종북 대 친일의 대결 구도로 형성됐을 때는 전 친일이 진다고 봅니다. 아하. 예. 근데 역사적으로 한 번도 친일이 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친일 대 뭐 같은 어떤 예. 가치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선거 국면에서 예. 프레임이 짜여졌을 때도 친일이 접은 역사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이 교과서 역사 전쟁을 프레임을 좀 정밀하게 보면은 예. 여권과 야권이 지금 1승 1무 1패의 형세예요. 그러니까 친일을 내세우면 야권이 무조건 이기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독재를 내세우면 예. 이건 무승부예요. 그걸 독재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 아니다. 아닌 시선도 있으니까. 또 독재를 편하게 여기는 분들이 의외로 그렇죠.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그래서 드신 분들. 그 부분은 독재 부분은 좀 막상막하. 그리고 이제 야권이 패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종북? 이제 종북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 전쟁에서 여기도 보면은 다 종북으로 가잖아요. 다 종북으로 가죠. 네. 좌편향. 이 종북. 역사 전쟁이 종북 논쟁으로 흘러가면 여권이 이기는 것이고, 예. 역사 논쟁이 친일 친일로 논쟁. 가고 또 독재 문제로 환기되면은, 근데 친일로 갈수록 이제 이 야권이 이기는 것인데,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경험해서 봤을 때 그 친일을 내세워 가지고 친일 성상과 이걸로 승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어떨까요? 반민족. 아니 불량 교과서. 불량교과서. 불량 교과서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 어. 이런 프레임으로 가게 된다면은 근데 이제 불량교과서라고 하는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시죠. 아니 우리가 이거 교학사 교과서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극찬했던 예. 교과서 포럼의 예. 검정 떨어진 그 교과서 예. 그것만 보더라도 이미 뭐 어떤 교과서 내용인지는 이미 다 간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듯이 예. 지금 사실 우리가 국정교과서다 그러면 70년대에 우리가 그 배우고 공부했던 그 교과서 보면 기가 막힌 말들이 많았잖아요. 예. 정말 사실은 뭐 김일성을 찬양하듯이 찬양을 했죠. 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예. 그리고 그걸 딸딸 외우고 자랐고 박정희 대통령은 뭐 새마을 운동 노래도 다 직접 작사 작곡하시고 음악적으로 탁월하시고 뭐 풍금에 딱 앉아갖고 바로 작곡을 하셔가지고 그 노래를 갖다가 막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 뭐 네. 배우고 우리가 외우고 김용민 시사평론가께서 말씀하시는 그 불량 교과서 프레임이 저는 의외로 먹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서 제 주변에서 일단 먼저 보면은 상당수 학부모들, 특히 엄마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생각보다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렇죠. 오늘 우리 이제 전국 언론노동조합에서 서명을 받기 시작했어요. 교과서 예. 국정화 문제에 대한 반대 서명을. 상당수 엄마들이 하면서 거기다 이제 한 줄씩 남기죠. 예. 그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근데 상당수 엄마들이 내 아이에게 불량 교과서, 잘못된 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예. 라는 문장을 써놓은 거 봐서는 저는 그 프레임도 상당히 좀 유효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심리 아래에는 지금 종북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단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유치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아니면 한시적인 거. 지금 우리 때로 그냥 끝날 그런 그 논쟁 얘기. 논란거리지. 이 아이들한테 우리 시대의 이 질곡을 그대로 물려줄 수는 없다. 준다는 것이 많이 되는가 이런 심리를 분명히. 국민 TV